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 먼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내년 한국 내 자동차 생산량을 올해 2배인 50만 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내년 초부터 창원 공장에서 신형 CUV, 즉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 생산을 본격화해서 약 8년간 이어져 온 적자를 끊어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은색 프레임의 차체가 레일을 따라 움직이고 로봇팔들이 분주히 작업을 이어갑니다. 차체 부품을 실은 수화물차는 운전자 없이 넓은 공장 부지를 누비며 자재를 옮깁니다. 한국 GM이 차세대 CUV 생산을 위해 창원 공장을 재정비했습니다. 도장 공정을 신축하고 프레스, 차체, 조립 공장을 집중 개선해 시간당 60대가 생산 가능한 공정 체제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8만 대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대량 양산이 확정된 신형 CUV는 빠르면 내년 1분기에 창원 공장에서 생산돼 수출길에 오릅니다. 창원 공장에서 CUV와 CUV 파생 모델 한종, 부평 공장에선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와 또 다른 CUV 파생 모델이 각각 생산될 예정으로 내년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50만 대로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생산량 22만 3,623대의 2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한국 GM은 수출 목적의 글로벌 신차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국내 판매량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여러 GM 산업 브랜드 차량을 수입해 출시합니다. 특히 수요가 늘어나는 전기차 판매 모델을 집중적으로 늘린다는 구상. 쉐보레, 캐딜락, GMC 등 2025년까지 GM 브랜드 전기차 10종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GM의 미래 존재에 대해서는 전기차 생산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측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GM 본사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내연기관차만 실질적으로 생산만 하고 또 개발은 또 한국 GM에서 일부 담당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 국내 시설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잦은 노사 갈등과 파열음으로 한국 시장 철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한국 GM의 야심찬 도전이 20살을 맞은 한국 GM의 제도약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시장에 이목이 쏠립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미국 ETF 운용사인 앰플리파이와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마군 앰플리파이 CEO 역시 이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블록체인 ETF와 같은 혁신적인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티안 마군 앰플리파이 CEO가 삼성자산운용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한국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지난 19일 삼성자산운용과 앰플리파이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과 아시아 시장 간 글로벌 진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삼성자산운용은 앰플리파이 지분을 인수한 뒤 앰플리파이의 ETF 상품인 블록과 디보를 각각 현지 시장에 맞춰 출시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홍콩 시장에 아시아 최초로 삼성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ETF를 상장했으며 9월에는 삼성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를 국내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크리스티안 마군 CEO는 향후 국내 ETF 시장의 가치주와 배당주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인 인컴형 ETF의 추가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expect to be introducing some ETF model portfolios that focus on income, that combine different types of our income ETFs into a model so that you can get a diversified model portfolio that has very attractive yield. 두 운영사는 한국과 미국, 홍콩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Partnering with Samsung Asset Management and Codex in a strategic partnership focused on exchange-traded funds in the U.S., in Korea, as well as Hong Kong. And we have big ambitions for Asia,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삼성자산운용과 앰플리파이는 분기별 컨퍼런스를 열어 ETF 관련 정보를 적재적소에 내놓기로 했으며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ETF와 같은 혁신적인 상품도 출시할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박현성입니다. 이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이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수건, 어메니티 등을 구성한 테마 객실을 마련하고 이 방탄소년단의 팬 아미 맞이에 나섰습니다. 이 180여 객실을 BTS 테마 패키지로 판매했는데 전 세계에서 모인 아미 팬들로부터
예약이 일찍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예투컴 콘서트 테마로 꾸며진 전용 객실, 박주연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한 호텔.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TV월부터 커튼까지 방탄소년단의 상징 색상인 보라색이 가득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추억을 기억할 수 있는 어메니티, 수건, 포토카드 등도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이 BTS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콘서트 개최를 기념해 호텔 전체를 보랏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케이크, 마카롱 등 디저트를 보라색으로 만들었고 호텔 수영장은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테마로 구성하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자체 콘텐츠에서 즐겨 먹던 메뉴를 판매했습니다. 아울러 공연 하루 전날 전야 이벤트를 열어 방탄소년단의 공연 영상을 상영하고 댄스 이벤트를 열어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호텔 전체 객실 532개 중 180개가량을 방탄소년단 객실로 꾸몄는데 일찍이 완판됐고 외국인들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전체를 보랏빛을 꾸미고 테마 패키지를 출시하면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연계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테마 패키지 투숙객의 약 70%가 외국인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억 원을 들인 무료 전야 이벤트는 파라다이스 그룹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BTS 테마 패키지를 즐길 수 있도록 가격도 오히려 낮췄습니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데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면서 엑스포가 유치되고 부산을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네, 최근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사태 가장 글로벌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북한의 이 미사일 심심찮게 날아다니고 포사격도 있죠.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보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사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강 다리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파괴됐을 때 과연 이걸 복구할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 단독으로 취재한 배석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시 한강 다리가 피격당하거나 붕괴됐을 때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한강 교량은 현재 31개인데 이 중에서 유사시 긴급 복구하는 교량은 양화대교, 마포, 원효, 한강, 반포 등 11개 다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일부는 서울시가 복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만약 한강다리가 부서지면 서울시가 국토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전시 동원업체에 복구 지시를 내리고 동원업체가 자재를 운반해서 복구에 나서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서울시가 10년 넘도록 동원업체들과 교량복구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동원업체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건설사 18개 기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사전에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진행했을 때 유사시 동원업체로 나서겠다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기업들입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방비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전시 동원업체 어떤 기업들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네, 그 명단을 살펴보면 네. DL-ENC,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들입니다. 기업마다 담당 교량을 지정해놓고 있었는데요. 가령 DL-ENC는 천호대교, 잠실대교는 현대엔지니어링, 반포대교는 두산건설 이런 식으로 정, 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서울시의 교량복구 계획에 따라 당장이라도 유사시 이들 기업이 교량복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건데 그간 서울시가 이들 기업과 교량복구 훈련을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다 보니 지금 당장 현장에 투입해도 원활하게 교량복구 절차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즉 무방비 상태다. 이런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사 이거 나가고 나서 이 포털에 다 저희들이 노출이 되지만 어떤 교량, 어떤 다리에는 어떤 건설사들이 해야 하는지 저희들이 리스트를 쭉 해서 다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보시고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유사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들 동원업체, 건설사들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사시에 어떤 자재를 활용해서 교량 복구에 나서는 겁니까?
네, 그때는 이제 서울시의 비축자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LST 교량이라고 해서 군부대가 사용하는 교량보다 10m 정도 더 긴 교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교량은 서울시가 2009년에 14억 원을 들여서 구매했던 자재인데 교량의 형태가 지그재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교라고도 불립니다. 이 교량은 완성을 했을 때 길이는 70m 정도이고 하중은 55에서 60톤 정도, 그리고 숙련자 21명이 달려들었을 때 7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이 교량을 처음으로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주도하에 설치 시연을 보였는데 약 19시간 정도 걸린 바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군부대가 사전에 열흘 정도 집중적으로 교량 설치 훈련을 해보고 나서 걸린 시간입니다. 심지어 설치를 맡았던 부대는 주 임무가 군부대 교량 설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시간이 단축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동원업체가 만들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연습을 해본 거죠, 군부대에서. 실제로는 연습이라기보다는 민간군 합동 훈련으로 이제 합동훈련. 진행이 된 건데요. 네네.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게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한강상 민간군 합동 긴급 복구 훈련이었습니다. 명칭은 민간군 훈련이었지만 사실상 군부대만의 훈련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시가 LST 비축 자재를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이를 활용한 훈련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이 교량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보니 당시 군에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하면서 이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군장병들 주도하에 LST 교량 설치 훈련이 이뤄진 겁니다. 그때 계획상에선 1년 차에는 군부대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올해부턴 전시 동원업체가 직접 설치를 해보고 군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 취재를 해보니까 올해 훈련도 지난 8월 23일에 수방사 예하부대에서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도 동원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부 동원업체 관계자는 훈련이라기보다는 단순 견학에 더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가 좀 해야 되는데 군부대도 답답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전시 상황이 되거나 이러면은 군대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서울시가 또 이걸 미루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의구심도 들긴 해요. 자, 이제 동원업체의 훈련도 훈련이지만 실제 비축 자재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이 70m 길이의 LST 교량도 현재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원업체가 18개 기업이고 1년에 한 번씩만 실제 설치 훈련을 한다고 해도 18개 기업이 이 교량만 사용한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유사시 교량이 파괴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다리 복구에만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서울시도 동원업체의 교량 설치 숙달 능력이 미흡하고 또 교량의 수가 부족한 것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 교량 확보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 등은 현재 확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강 긴급 복구 훈련, 한강 긴급 복구 사실 좀 말은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만약에 발생하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최근 이 카카오 목통 사태 때 우리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큰 피해를 다 모두가 봤습니까? 이 서울시도 이런 걸 본다면은 이렇게 무사안이란 태도로 이렇게 지나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석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반려동물을 겨냥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LG유플러스가 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놀이기구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관찰이나 위치 추적이 다였다면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와 놀이교육 서비스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공놀이 버튼을 누르니 알림음과 함께 페토이에서 공이 굴러 내려옵니다. 강아지가 페토이 옆으로 달려와 공 속에 있는 간식을 먹기 위해 입과 발을 이용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LG유플러스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 페토이를 선보였습니다. 장난감 속 간식을 찾아내는 노즈워크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은 보호자가 집을 비운 시간에도 우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고객님들의 가장 큰 불편 중에 하나는 혼자 집에 있는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IoT 기술과 노즈워크 놀이를 접목한
페토이 기기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이걸 통해서 부재 중 시간 전반에 걸쳐 반려동물이 혼자 놀 수 있는 그동안 LGU+는 페토이 출시 전에도 시간에 맞춰 사료를 토출하는 원격 급식기나 간식 로봇 등을 출시했었지만 소리나 움직임의 무서움을 느끼는 반려동물이 많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토이는 익숙한 공놀이 형태로 반려동물과 놀아줄 수 있고 자연스럽게 훈련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디바이스 작동 시 초인종 소리 등 평소 반려동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리를 담아 인지 훈련을 통해 분리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훈련 기능에 대한 서비스 고도화를 좀 우선 추진을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 실사용 고객들의 반응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기능과 디자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이번 페토이뿐만 아니라 다양화되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디바이스에 대한 검토도 지속. LGU+는 이번에 선보인 반려동물 스마트홈 서비스 페토이를 필두로 300만 가구를 훌쩍 넘어선 반려동물 양육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네, 이어서 비즈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이 바이오 기술과 IT 기술을 접목해 CR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이 DTN CRO 박채규 대표를 만났습니다. 특히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 회사는 상장 후에 CRO 후발 기업의 꼬리표를 떼고 임상 자체를 AI화, 블록체인화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 대표의 계획, 김효선 기자입니다.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풀 패키지 CR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DTN CRO. 특히 회사는 국내 비임상 데이터를 미 FDA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문서 양식 샌드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블록파인을 통해 손쉽게 전환해 알맞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박채규 대표는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장 후 회사의 플랫폼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회사의 향후 비전 살펴봤습니다. DTN CRO는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풀 패키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그게 이제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미래적인 가치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케미컬 드럭이든 바이오 드럭이든 모든 효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석, 그다음에 독성 시험까지 풀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샌드 프로그램이라든지 IT 기반으로 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소통 강화라든지 해외 진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쪽으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임상센터 플랫폼을 개발해서 중앙대 강민병원에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 임상 시험 자체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 거고요. 바이오 산업도 발전할 것이고 우리 회사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분야도 많이 있으니 그런 분야들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효능센터를 이미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서 1월 중순이면 5천 건물이 완공이 되거든요. 500평 규모가. 그래서 효능센터가 아주 활발하게 업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LP도 또 확장을 할 거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이제 PK 센터 같은 센터를 1,500평 규모로 저희들이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 정단계를 좀 더 강화하겠다 하는 거. 단기적인 1, 2년 내에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 STC 스마트 임상센터 플랫폼 그게 이제 1차 작업은 중앙대 병원에 이식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임상 자체가 거의 뭐 AI화, 블록체인화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서비스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2019년부터 지금 21년까지는 거의 매년 100억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이 76% 정도 되거든요. 일단 매출 신장에 많이 좀 초점을 맞추고 영업이익률도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 TV 광고 기업 포커스 미디어가
매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과의 상생인데요. 실제로 지원을 받은 이 스타트업들은 인지도와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포커스미디어가 I'll 시즌3 모집을 앞두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I'll 말 그대로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 되겠다는 의미.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를 맞은 프로그램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는 서비스를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 엘리베이터 TV를 시청하는 입주민들에게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선정 기준은 크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구체성, 기여도 3가지. 이 중에서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지난 시즌들에 선정됐던 기업들은 실제 매출 상승과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즌1 선정사 중 한 곳인 홈핏의 경우는 브랜드 첫 체험 이용자가 190% 상승하고 전년 대비 동기간 매출은 250%나 상승했습니다. 포커스미디어는 예년과 달리 선정 기업 수를 2개로 줄이는 대신 기업당 지원 규모를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또 광고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광고 제작 등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날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간의 소통과 교류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 브랜드를 다양한 재미있는 콘텐츠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라며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서로 명함을 교환하며 회사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활발히 대화를 나누는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포커스미디어는 이번 시즌3를 넘어 해당 프로그램을 매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올해 BMW, 이 폭스바겐서부터 신생 브랜드 폴스타까지 이 전기차 신모델 출시를 이어가며 이 수입 전기차 시장의 전국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입차 브랜드인 벤츠에서 전기 SUV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올해 9월 전기차 등록 대수는 2만 38대로 전년 동월 대비 81.6%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들도 시장 선점을 위해 신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폭스바겐은 브랜드 첫 전기차인 ID4를 유럽의 수출국 중 첫 번째로 한국을 선택할 만큼 선제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출시 2주 만에 667대를 판매하며 수입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거의 명차의 이미지가 전기차 시대에도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고요. 이 얼마든지 새로운 기업이 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명체 이미지가 구축되기 시작을 했고, 최근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은 포문을 연 테슬라가 주춤하는 사이 다양한 선택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E클래스급 전기 SUV인 더 뉴 EQE SUV와 고성능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 AMG EQE SUV를 공개했습니다. EQE SUV는 EQE 세단의 SUV 버전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는 유럽 기준 590km, 고성능 모델인 AMG 모델은 488km입니다. 특히 더 뉴 메르세데스 AMG EQE SUV는 고성능 브랜드 메르세데스 AMG의 첫 번째 순수 전기 SUV 모델로 최상위 트림 선택 시 2개의 전기 모터와 완전 가변형 사륜 구동 시스템을 통해 최고 출력 677마력, 최대 토크 1000Nm, 제로백 3.5초의 동력 성능을 발휘합니다. 더 뉴 EQE SUV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든 모델로 SUV의 실용적인 공간과 첨단 디지털 요소를 갖춘 인테리어 등 편안함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다재다능한 모델입니다.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업체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며 국내 전기차 시장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